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4.15 총선입니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제 개편과 선거 연령 확대로 치러지는 선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21대 총선 전망을 해보고요.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쟁점은 무엇일지, 우리 지역의 의제와 현안들은 무엇일지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요즘 거리에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총선 예비 후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로 선량한 사람을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에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네 분을 만나보시죠. 먼저 올해 총선에서 첫 선거권을 갖게 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주연의 역할을 하실 것 같은 세종시 보람구의 유지연 학생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세종에 있는 연구소 기업의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한 인물이 있을 것 같아요. 윤정인 활동가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는 두 번째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필수, 무건대 행정학과의 권선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최다 출연자시죠.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영원한 진군 김영진 공동대표 함께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관련된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156인, 반대 10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21대 총선 전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유권자로서 이번에 총선이라는 걸 처음 치르게 되는 우리 유지연 학생은 어떤 기대가 있을지요?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한 학생이다 보니 이번 총선을 비롯한 앞으로의 선거에서 청소년의 득표율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 전체 학생에 대한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연 학생 본인은 어때요? 이렇게 국회의원을 내가 뽑는다 이 느낌. 사실은 아직 잘 실감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투표를 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그게 올해라는 사실이 더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뭐 학생회장이라든가 이런 거 뽑을 때는 몇 번 학교 그 선거는 한 거죠? 네, 참여해봤습니다. 그것까지 아주 다른 느낌이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처음 대통령 뽑을 때, 처음 국회의원 뽑을 때, 처음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들 뽑을 때가 기억나실 텐데 우리 김영진 대표는 어떻습니까? 2020년 이 쥐띠의 21대 총선을 맞이하는 기대나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 처음으로 뽑는 국회의원 선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역사적인 한 해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이 생긴 만큼 그 변수만큼이나 저는 시민들의 절실한 의제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정치의 영역에서 관철되어가는 그런 선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옆에 윤정인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말씀 먼저 해주신 대로 이제 촛불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선거인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그전과는 달리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들어갈 수 있을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그동안 배제가 되었던 뭐 여성이나 또 이제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다양한 의제들이 좀 더 국회로 많이 모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권선필 교수님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예. 정치 지각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미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다당제로 변화될 가능성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김영진 대표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형적인 거겠고요. 예. 내용적으로도 아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문제, 국민들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틀로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이번 기회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분이 각자 입장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크시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21대 총선을 가를 유권자들의 표심의 쟁점은 무엇일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정당이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국민들께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 각 야당들도 나름대로의 입장과 공약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1호 공약으로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내걸고 있고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면 3천만 원가량의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아주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쟁점, 뭐 공약 포함해서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윤 소장님. 일단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선거권을 갖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젠더 감수성 등을 어떤 식으로 정당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걸 표출하는지가 아마 젊은 사람들의 표를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존의 정치 혐오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아마도 참여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이번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젠더 감수성 하면 용어가 또 생소한 분들 계셔서 남녀 평등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인 감수성 등을 요즘은 많이 포괄을 해서 젠더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남녀는 이제 조금 올드한 이야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성별을 이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분명 사회에는 또 성소수자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모든 젠더를 포괄시켜서 성별 전체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감수성 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한 건을 또 해주셨잖아요. 이제 네, 전직 경단녀로서 이제 굉장히 불쾌했었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노력을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게 물론 나쁜 뜻에서 하신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감수성을 건드리는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하면서 힘든 게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본인은 좋은 뜻을 했는데 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인식이나 본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기 딸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쵸. 사실 이제 잘해보자는 건데 그동안의 인식이 어땠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뜻이군요. 젠더 감수성과 또 다양한 각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을 기대하시고 또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총선은 항상 정권 심판을 중심으로 쟁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야당 측의 입장이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여당 측 입장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촛불 이후에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이다 보니까 아마 전 정권에 대한 탄핵 이후에도 또 다른 심판을 이야기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론을 들이밀 수 있는 체제일 텐데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정쟁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제 진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될 쟁점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전체적인 키워드들을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좀 정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호주의 산불 사태와 같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고 그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탄소 중심의 경제 체계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쟁점이
지점에서 여러 전환, 기후위기를 비롯한 경제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국회 개혁으로까지 공약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소환제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권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때 시민분들이 답답해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 개혁의 마지막 완성인 국회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일 어려운 걸 과연 21대 국회가 해낼지 본인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이 주권을 보장하는 거 참 제일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도 어려웠지만 본인들 소환제든 여러 가지 제약하는 걸 만들어낸다. 저희가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권 교수님이 보시는 이번 총선에 표심을 가를 쟁점들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우리 김영진 대표가 이야기하신 부분 뭐 포함해서요. 원론적인 얘기를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선거를 치를 때 네 가지를 늘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일 먼저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선거 전체가 판이 어떻게 갈 건지 얘기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으로 갈 건지 야당 심판으로 갈 건지 뭐 이런 얘기처럼요.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정당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후보가 나오니까요. 예. 정당이 어떻게 될 건지가 또 다른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어떻게 나올 건지 특별히 각 지역마다 후보는 정당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후보가 어디 될 건지 그 다음에가 이제 지역 이슈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를 항상 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가장 큰 거는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의 성격,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이제 검찰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게 논란이 있는데 이거 논란이 끝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법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 끝을 내줘야 되는데 이거 국회의원이 끝을 낼 수가 있죠. 예.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꿔서 뭐 부서나 이런 걸 조절을 하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권력의 성격 자체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는 예.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유재현 학생 옆에 행정학 교수님께서 선거의 이 바라보는 시각 틀을 프레임이라는 그다음에 정당론, 그다음에 인물론, 거기다가 이제 지역 의제 포함해서 공약 사실 네 가지를 보면 선거가 잘 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유재현 학생은 이번에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거하면서 어떤 것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아요? 사실 주요 뉴스들을 보면 최근 뉴스들은 거의 검찰의 논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럼 자연스럽게 검찰의 논란이 교육과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선 교육에 있어서 공정이라는 두 글자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은 이번 검찰과 연관된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의 고등학생이 될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건 없는지 혹은 과연 그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고 이 부분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날카롭네요. 예. 공정이란, 교육계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들 생각했던 지난 가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아까 권 교수님 말씀에 이합집산이라는 말을 잠깐 짚어주셨는데 총선을 지금 100일 앞둔 지난 6일 날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주로 여당은 개혁으로 가자, 야당은 우리 야권이 통합해야만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보수 야당들이 통합하지 않으면 여당을 견제하기 어렵다면서 통합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이 심한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당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인물들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이 선거의 모습인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인지요, 일단 교수님. 아직도 저희가 정당이 무엇인가 정치 체제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가지 확실한 변화를 한 것은 다당제를 수용할 수 있는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다당제가 어떻게 제대로 갈지 아니면 양당제로 회귀할지 예. 이 부분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당제를 사실 그동안 계속 유지를 해온 상태였고 심판을 받을 때마다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실은. 계속 이 보수하고 진보 뭐 이렇게 양분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왔는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지금 이 청소년이나 여성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미 나타나는 것 같아요. 환경 문제 제대로 하는 당이 없잖아요. 신경을 안 써주니까.
그러면 각 영역마다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보다 더 다양한 정당이 생길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예. 것이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이합 집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 장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는지라는 국민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예. 계기가 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서운해할 정당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 문제 얼마나 신경 쓰는데 안 한다는데 사실은 이름도 안 나오니까요. 환경 문제를 신경 쓰는 당은 사실 정당세가 약하죠. 국회 300명 중에서 사실은 지분이 약하기 때문에 1당과 2당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정치 체제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굳이 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 그동안에 뭐 일각의 말씀 중에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보수 쪽이 한 4-5개로 지금 4분 5열된 양상으로 분명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리고 지난 선거 전국에서 4+1 연합체가 나름대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의 이합 집산, 뭐 필요성, 가능성, 가치도 평가해 주셔도 좋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추진 아까 얘기하셨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추진위원회가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어려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의석수를 중심으로 통합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정치인들의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파열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정계 복귀를 어느 정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또 다른 변수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변수들을 다 수용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선거가 9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진보나 보수와 같은 이런 좌우에 갇혀 있는 단순한 프레임 말고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좀 재밌는 선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의당이라는 선명한 진보 정당은 아마 본인들 최고의 노력을 할 텐데 범진보로 불리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또 바른미래당 잔류하신 분들, 나가신 분들 뭐 쫙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이세요? 아니면 기대하세요? 사실 저는 유권자로서 이 다당제 프레임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 같은 이제 80년대 세대들은 그 윗분들의 이제 노력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민주가 어떤 건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배우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조금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저희가 이미 이론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경 문제나 뭐 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소수 정당들을 통해서라도 국회로 좀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사실 많이 실망스러운 거는 뭐 늘 이제 우린 다른 보수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을 또 새로 바꾸시고 이름도 바꾸시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우리 함께해서 의석수를 좀 나눠 가질까라고 이제 모이시는 것들이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씁쓸하죠. 저분들은 자신들이 좀 더 좋은 의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끼리 어찌되었건 나눠 갖는 게 가장 우선적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씁쓸해하실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고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라고 배우시나요, 요즘에도? 어쨌든 정당이라는 건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익을 생각한다는 쪽으로 배우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막 당이 여러 개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총선에 들어가면 지역의 어떤 당에 누가 나왔는지를 보고 또 이제 비례 쪽도 찍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떤 기준이 있어요? 유전 학생의 기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후보나 공약을 보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당을 보고 뽑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민주당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냐 이런 식으로 더 대표적인 당을 보고 사람들 뽑을 생각을 했지 공약과 후보자에 대한 인품 혹은 공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혹은 앞으로 선거에 참여할 사람들이 후보자 그리고 공약을 보고 뽑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기 위해서도 저도 다당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이 아주 분명하시군요. 참 어려운 게 저도 선거를 많이 이제 어른 되고 나서 치러봤는데 말씀하신 정당 안에 인물과 공약이 조금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긴 해요. 근데 정당은 좋은데 인물이 좀 시원찮거나 인물이 아주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면 고민하게 되죠, 그죠, 누구나. 예, 또
공약이 아주 훌륭하면 정말 저 사람이 들어가면 잘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쏠려서 찍기도 하고. 어떠세요? 그 선거 경험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고민해야 될 시민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치권은 판을 만들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물이 아직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고 거기서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가 이제 그다음에 자기 공약을 내는 순서로 이게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예.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을, 이런 거 하는 당을 만들어라고 요구하는 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우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갈수록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는, 그리고 선택하려면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때로는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거 해봐야 별 차이가 없겠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예. 적극적인 시민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 사회가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라는 이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토론하고 그걸 때로는 공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처럼 사실 엄마들은 이런 거 원한다. 사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지 정당들이 그걸 끌고 갈 건데 사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구체적인 의제나 공약 혹은 내용은 아니지만 3년 전에 정말 국정농단을 국민들이 6개월 동안 촛불로 심판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검찰개혁 법안을 국민들의 또 촛불로 힘을 이뤄내서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평소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많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국민들은 이런 요구가 있다라고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또 정치하는 엄마들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묵살하고 방기한 쪽은 어쨌든 정치권이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습니까? 늘 요구사항은 저희 국민들이 있어 왔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항상 요구를 했었고 이제 많이 반영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 부분 국회에서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뭐 최근에 이제 계류되고. 예, 어린이 안전법들이 그랬었고 예. 그 전에 저희 단체에서 추진했던 이제 영유아 급식비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거는 항상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제 한국은 출생률이 낮고 이제 뭐 앞으로 점점 노인 사회가 될 것이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 뭐 애국심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영유아 간식비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침 간식, 오후 간식, 그리고 점심 한 끼를 먹는 게 기본 최저가 1,700원대예요. 요즘 밥값이 한 끼가 6,000원 이상을 이제 치솟고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기준이 그 정도이고 이런 문제들이 한 번도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분들에게 미래 사회의 주역이라고 얘기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슈화되지 못했고 또 관심 받기였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안 해줘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좀 이런 게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도 저희는 받거든요. 사실 많이 관심 받기였던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사실. 그런 목소리가 사실 애당초부터 있었는데 반영이 잘 안 됐고 심지어 법안 만들어도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사실 언론의 역할이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뭐 올드미디어, 뉴미디어 포함해서 자꾸 의제를 다뤄주면 이런 게 있어요라고 이렇게 환기가 될 텐데 그런 책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한 거 이해했죠? 이재는 학생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뭐 사실은 제가 계속 배우는 건 2020년부터는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많을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더욱더 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노인들을 책임진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아직 청소년이고 부모님의 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감이 저에게 직접 와닿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가지고 혹은 아동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뭐 남성 중심 또 주류 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와 의제를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후보들도 각 정당도 이렇게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이제 대변할 때가 21대 총선은 반드시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의 변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단계씩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
완전 비례대표제는 아니고요. 거의 연동에 준해서 비례대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의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300석에서 줄일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도 국민들에 따라서 많은 입장이 달랐었는데 지금까지의 최종 결론은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의원은 253석, 나머지 47분을 비례로 뽑되 30분에 대해서 상한선 캡을 씌워서 준연동형 비례로 뽑겠다. 이것이 현재까지 결론으로 났습니다. 이대로 치러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그 준연동형 비례제가 포함된 선거제 개편? 우선은 조금 더 이제 국회가 다양화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국회의원 한 명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정치를 계속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정당들이 여러 군데가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번에 군소 정당들의 좀 약진들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253석 에 있는 지역구 선거는 제가 봤을 때 기존 그대로 거의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이제 비례정당 그 비례 정당 득표율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가 각 정당들의 핵심 과제일 텐데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군소 정당들이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조금 더 개혁적인 정책들을 이번 총선에서 제시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시민들이 선거를 할 때 사표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줄 것이고 예. 정당 득표율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저는 표를 줄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정책 선거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제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3법과 관련된 의제들도 있고 주거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다양한 정당들이 담아낼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 대표님은. 권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여전히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내가 한 표나 고등학생이 한 표나 사실 똑같은 한 표인데 이런 것이 아직도 확립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연령 갖고 차별을 했었으니까요, 그동안에. 또 다른 거는 지역구 간의 인구 차이가 아직도 여전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예를 들면 1000명이 한 명 나온다면 500명에서 한 명 나오는 정도까지 아직도 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지역구 조정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 자체가 사실은 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유리한 거 가지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100% 열어놔도 되는 거거든요. 표의 등가성을 높이려면.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 실질적으로 그게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계속 사표를 만드는 걸 유지하려고 하는 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야 될 거고요. 또 표의 등가성을 높이려고 해서 정 필요하면 국회의원 늘려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요구도 있었죠, 사실. 세비를 줄이고요. 거기 비례해서 총액까지 딱 고정해놓고 그 부분을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장애인이나 이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투표하러 가는데 접근성, 예. 정보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현 학생은 이 지역구에서 뽑는 국회의원 또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 아시죠? 잘. 네. 네. 근데 이렇게 아는 것과 막상 선거 투표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잘 봐야 돼요. 잘 찍어야 되고요. 알았죠? 네.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비례대표 또 지역을 대표하는 분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사실 저는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바뀐 거여서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그럼 어떻게 바뀌는 것이 정보를 되게 많이 얻으려고 많이 검색도 하고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예.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딱 듣고 그렇다면 뭐 정의당이나 뭐 바른미래당 같이 좀 아직까지는 제1, 2당이 아닌 당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져서 예.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제1, 2당인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반발하지 않을까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 연합을 해서 더욱더 많은 안건들을 올리기 위해 국회를 만들 생각이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더 반발을 하지 않을까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연동형 비례제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난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잘 실시해서 좀 군소 정당의 이야기도 듣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1, 2정당이 반대 입장이 있었죠. 예, 그러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연합체를 통해서 몇 개를 통과시키고 나니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인 거고 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법에 관해서는 공수처법만큼이나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 통과는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학생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금방 온 느낌이 뭐냐면 여전히 정치권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내 뜻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한 표가 아니라 여러 표를 찍을 수 있으면 좋고 이 사람은 그냥 한 표가 아니라 10점 주고 이 사람 5점 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을 더 잘 전달하는 건데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언론에서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예. 전부 다 이거는 정당의 얘기를 가지고 정치권의 얘기를 갖고 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권자를 위한 행사지 후보나 이 정당을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럼 유권자가 자신의 뜻을 가장 잘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거는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충분히 논의가 안 돼 있어서 유권자 어렵다고 대신 얘기해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물어보고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로 풀어주면 되거든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치권도 충분히 하지 않고 있고 언론도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유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단순하잖아요. 이쪽은 인물 보고 찍고 이쪽은 정책 보고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단순할 텐데 아주 복잡한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했던 예. 것 같습니다. 한자 용어거든요.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렇죠. 쉽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국민들께 생각하는 건 이제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10%면 300명 중에 10%면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명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런 걸 좀 맞춰보자는 게 그동안의 개혁의 과제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진일보 한 거죠. 그냥 한 단계만 지금 발전을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민심이 반영되는 체제는 이렇게 개혁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반대도 심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힘을 실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 기회 더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지현 학생을 이렇게 귀하게 모신 이유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사실 선거 나이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큰 싸움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 19세까지 하느냐, 18세가 하느냐가 굉장히 정당에 따라서 인물에 따라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제한이 컸었는데 이번에 바로 이제 만 18세로 확대됐다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이 14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대학생 말고. 네. 네. 어떠셨어요? 지금 세종시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900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다고 봤는데 네.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는 생일이 빠르기 때문에 총선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반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의 일부는 투표를 할 수 있고 반의 일부는 투표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반은 투표를 할 수 있고 반은 투표를 할 수 없는데 반을 위해서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만 18세가 아니라 뭐 현재 고등학생, 3학년, 재학생 이런 식으로 선거 연령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안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있군요. 네. 근데 사실 대학생들도 만 19세 때 할 수 있는 대학생이 있고 네, 없는 대학생도 맞아요.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근데 또 그러네요. 예를 들면 교육을 하게 되면 성과가 없는 친구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교실에서는 네. 등장을 하는군요. 예. 조금 더 참으라고 하세요. 내년에는. 선거가 지방선거 있고 대통령 네, 선거 있고 맞아요. 총선 있고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 속에서는 심지어 뭐 18세가 뭐냐? 16세도 괜찮다. 결국에는 16세로 가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가 지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했다면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번 18세 선거권은 사실은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더 의미 있는 선거법 개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세요? 네. 또 일각에서는 뭐 그 청소년들이 이제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게 왜 정치적이면 안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결정은 다 정치가 하는데 그 주요한 결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학습하고 같이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정치인데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가 굉장히 부패하고 뭔가 이제 비밀이 많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니까 정치인들이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인한 셈이 됐는데. 네, 스스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이 분명한 시민임에도 투표권이 없어 왔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많은 자원들을 기성세대가 독점해야다시피 했던 것들이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되려 저는 이번에 선거권을 얻은 청소년들과 아직 얻지 못한 청소년들이 함께 정책을 조금 더 공약을 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16세 교육감 투표권을 달라라고 그런 공약을 걸어달라라고 하는 것을 모든 정당에게 다 요구하면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또 네, 지방선거에 그렇죠. 먼저 터놓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권 관련된 공약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걸어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거법 개정을 또 이루어가지고 지방선거 때는 16세 이상은 다 투표를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예. 세 번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말한 사실 교육감 뽑는 거 우리 학생들이 배제됐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했어요. 윤수영님 정치하는 엄마들도 그 문제 굉장히 제기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당사자 그리고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은 저 친구들인데 자꾸 굉장히 오랜 시절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셨던 분들이 자꾸 정책을 얘기를 하세요. 공부는 이게 공평하다, 뭐 이거는 뭐 페어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일단 중요한 건 시험을 보는 당사자들은 투표권이 전혀 없고 또 어떤 그러니까 교육감에 따라서 이제 학교의 그런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시스템을 경험해야 되는 친구들도 또 저 친구들인데 자꾸 오래전에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께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사자들이 정치판에 와서 내가 이런 것들이 불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 첫 번째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대략적인 그림들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번 21대 총선에 예상되는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충청권의 총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공 교수님께서 예상하시거나 짚어주실까요? 네. 충청권 관련해서 관심들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전화해 물어보는 건 전부 이 얘기만 물어본 것 같고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든가 이렇게 지각 변동이 할 때 이게 충청권에 어떤 영향을 주겠나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첫 번째 이슈는 저는 우리 충청권의 위상에 관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충청권이 우리 호남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졌고 또 지역이 나름대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거든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하는 이 광역 지역이 일정 부분 뭐 물이라든가 환경 또 교통 이런 여러 가지 공유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분명히 공통의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다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이미 의제화된 거를 든다면은 예. 뭐 아시안 게임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있고요. 또 세종시의 역할에 대해서 이건 전국적인 이슈니까 지역이 한번 협력해가지고 촉진을 해보자. 그리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고 큰 것도 이거 다 이 4개 광역권이 같이 매여 있거든요. 그리고 광역 교통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이제 같이 좀 대응했으면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총선 이슈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여기서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선에서 좀 한번 정리를 같이 해가지고 예. 특히 충북하고 충남, 대전, 세종 사이에 인구 문제 같은 거 갖고 좀 갈등이 지금 갈등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그러게요. 건 좀 예.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해야지 조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일부 정치권은 정쟁으로 이제 갈등을 조장하기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 계속 그렇게
뭐 빨대 효과라는 그런 용어가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조정하느냐. 충북까지 포함해서 4개의 이 광역단체권이 정치 후보자들 혹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좋은 그 방안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슈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총선에서 다뤄야 된다고 하는. 예. 특히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유독 혁신도시에 관심이 많고 또 세종 같은 경우는 의사당이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그 2개의 의제는 사실 지역 이슈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 이슈를 가지고 지역의 어느 정치인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론의 거리가 없는 의제입니다. 이 의제는. 지역에서 그냥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의제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 필요한 의제가 진짜 주요 쟁점 의제일 텐데요. 저는 그런 것들 봤을 때 아까 이제 권사별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세종이라고 하는 그 특별시가 있기 때문에 충청권이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가치, 정책들을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지역 의제로 부동산 의제를 반드시 정치인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집값 문제라든지 현재 임대 공시률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 자산을 외지인들, 외부 투기 세력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전도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작이 됐죠. 투기를 시작하는 과정들이 외부 투기 세력이 먼저 지역에 들어와서 집값을 올려놓으면은 내부 투기 세력이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최종 피해를 보는 단계입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정도 단계까지 왔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부동산 문제, 지역 전체에 걸쳐져 있는 외부 투기 세력에 대한 문제들이나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기본권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국회에서 입법 과제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국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제들이 저는 주요 쟁점 의제이지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지역의 뭔가 이익과 관련된 이런 의제들이나 개발과 관련된 의제들은 지방선거의 의제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회 총선의 의제와 지방선거의 의제 그리고 대선의 의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제가 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뽑는 사람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장이나 지자체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정치인들의 공약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 역할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제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도 시민들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접해 있는가 예. 이런 기준으로 우리 고민해야 저기 될 것 김 같습니다. 대표님과 그 대전 자치 참여 단체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3개를 막 섞어버려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으려만 이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또 안 하면 다음에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지역구 이슈를 챙기는 것 글쎄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더 신경 써야 되고 지역 의원들과 지자체장이 오히려 그쪽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섞여버리면 조금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업과 부업을 잘 정리해가지고 본업과 부업을 잘 정리해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 활동가님은 우리 지역에 어떤 공약 또 의제가 설정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총선에서? 총선은 저도 김 대표님하고 같은 생각이라 예. 국회의원들께서 본업이신 이제 전체 정책을 조금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서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과학 비즈니스 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장 과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동안 사실 대전이 굉장히 벤처의 이제 집약지로 이제 굉장히 많은 벤처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벤처 회사들이 대전에서 지원을 받을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지 지금 혁신도시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이제 재취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을 돕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이제 지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서 이제 재취업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존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커리어를 쌓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일단 바리스타 관심 있냐고 물어보고요. 일단 꽃꽂이 물어보셔서 이제 플로리스트나 이런 자격증을 따서 공방을 차리는 일을 추천을 하세요. 네.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에 이만한 직업이 없다라는 프레임이 가거든요. 뭐 방과후 교사 양성하는 쪽도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는 직업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차별적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왕 국회에서 다뤄주시는 김에 조금 더
현실적인 예. 그런 대안으로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 육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또 육아 문제도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사실 영유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여러 대선 의제부터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엄마 아빠들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총선 때 잘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주제들, 의제들이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을 선출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에 있어서도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는 만 16세까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린이집도 많고 국공립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뭐 유일하게 뭐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은 그런 도시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세종시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보여지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의 모습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하거나 좀 본받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들을수록 저 고등학교 때 같아요. 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똘똘하고 똘망했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약간 좀 사과가고 있습니다. 자, 세술은 세부대라는 격언도 있고 사실 통계를 봐도 국회 4년마다 한 번씩 거의 30~40%는 물갈이가 됩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생겨요. 물론 이제 다선 의원들도 끝까지 지키고 있지만 반드시 정치 신인 새로운 바람과 힘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필요성과 가능성을 한번 각자 짚어주시죠. 권 교수님.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출마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꽤 있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9세대 정치인들이 정말 먼저 나갔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분들이 자꾸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한 가지 기성 정치권에서의 물갈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비례대표 쪽에서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는 그 색깔을 명확하게 특히 이념적 색깔이나 지향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등장해서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서 양쪽으로 일종의 기성 정치권의 교체가 있는가 하면은 새로운 이념적 지향을 가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그래서 직업 정치인 전문 정치인이 되는 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기대와 정도가 예상까지 문제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날지는. 예, 그건 뭐 이제 저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알 텐데 김 대표님은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정치 신인 발굴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긴 한데요. 어떻게 발굴하는지가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인재 영입을 계속 발표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당 내부의 청년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어떠냐고. 그랬을 때 이제 기대감과 그리고 불만이 거의 절반씩 있는 건데요. 기대감은 이제 어쨌든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재를 조금 영입한 거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있는데 불만은 여전히 우리 정당 정치가 정당 내부에서 정치 신인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계속해서 성장시켜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람들을 총선 때마다 외부 마케팅용으로 거의 수혈하듯이 해오잖아요. 구조 시스템적인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네. 뽑아서 홍보하는.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외부에서 영입되신 분들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정치신이,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이 나오더라도 항상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이렇게 마케팅용으로 영입이 되다 보면은 내부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네. 지금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정당 내부의 청년 정당인들도 거기에 이제 외부의 이런 혁신적인 세력에 동조하지 못하는 거죠. 불만이 있기 왜냐하면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수년 동안 네. 더 어떤 분은 2자릿수 이상의 네. 그 연간 동안 활동을 해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어떤 활동을 해왔느냐도 또 사실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재를 영입한다는 게 새로운 인재를 계속해서 발굴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당 안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꾸는 게 사실 최종 목적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뭐 핀란드의 최연소 여성 총리라든지 34세라고 자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계속해서 정당 활동을 하시면서 정책 고민하시고 정당 내부에서 계속 의견 조율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의 정치력을 얻으신 거거든요. 경력은 2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30대 대통령, 30대 총리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금방 가는 같습니다. 과정으로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신인에 관한 말씀 중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도 김 대표님과 같은 생각이어서요. 예. 외부에서 영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당 내에서 이미 기존부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참여를 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정당 내에서 이런 분들을 좀 계속 육성하고 또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이분들을 좀 정치 신인화를 시키는 게 맞지 예. 자꾸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는 오히려 정당 내 분열만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예, 잘 조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정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면 식물국회라고 그러고 움직였다 하면 동물국회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정치권은 국민의 수준이라는 또 격언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포함해서 5,300만이 어떻게 좋은 정치 문화와 체제를 지켜나가야 될지 총평 삼아서 한번 대안을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시민들이 공부해야죠.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아는 만큼 잘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예.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좀 그런 장들이 정치를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장이 훨씬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90일 남았으니까 시험 준비하는 기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면에서 시시각각도 이제 주요 이슈나 또 쟁점이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뭐 정치가 역할을 못하면은 주권자들이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도 우리 지역에 이제 누구나 정상회담이나 혹은 다양한 의제 발굴 플랫폼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도들을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흐름들도 지금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판을 자꾸 버리고 자신들의 의제를 계속해서 공론화해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사실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시민들의 이 작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도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계속해서 알려가는 역할을 지역 언론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는 것들을 어쩔 수 없다라고 저도 보긴 하지만 그것만큼 이제 시민들의 이런 움직임들이나 활동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보도도 뭐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베껴쓰기 보도 말고 진짜 취재하는 보도로 나아가면 예.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뼈 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요즘에는 뭐 저희 전통적 언론도 열심히 하지만 SNS라는 또 뉴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방송도 좀 많이 해주시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 소장님. 우선 이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당선이 되실 분들께서 본인들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을 채용한 사람이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일단 네. 최소한 일은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항상 얘기하시는 국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부디 1년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셔서 4년간 해야 되는데 1년만이라도요? 4년간 기억을 하셨으면 지금까지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이거 참 예, 너무 뼈 아픈 1년만 좀 말씀이십니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선됐을 때 금배지 달 때 초심을 사실 4년 내내 갖고 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 유지연 후보 총선 공약 제시하시죠. 사실 방금 지역 언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 뉴스를 보면서 뭐 중학생 시절에는 여당이 뭐고 야당은 뭐지?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는 여당이 뭐지? 이런 뉴스 용어들이 낯설거든요. 처음 뉴스를 접할 때는 뭐 다양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당장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용어들이 상당히 낯설어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정치 용어에 대한 해설이 들어있는 뉴스라던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와서 청소년들에게도 정치라는 게 낯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있고 나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양심이라 그러는데 정말 선량한 우리의 일꾼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지금 90여일 남은 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기분 좋게 주권자의 눈을 부릅뜨고 잘 이 판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핵심을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